윤 대통령은 내년 에이펙 의장국으로서 대한민국이 자유롭고 안정적인 무역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논의에 앞장설 것임을 천명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소개하고 친환경 기술과 AI 기술을 활용하여 공동의 이익을 키워나가기 위한 에이펙 차원의 연대를 강조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부터 5박 8일간 남미 순방길에 오릅니다. 이번 순방은 우리의 외교 지평과 실질적인 협력을 중남미로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 그리고 혹시 트럼프 당선인 간의 회동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번 남미 순방의 의미, 에이펙 정상회의, 또 G20 이야기까지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 우리 대우 교수 왕선택 교수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일정부터 먼저 봐야 되겠어요. 굵직한 게 두 개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인데요.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한번 행사 일정 확인하고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제 행선지가 있는 거죠. 네. 첫 번째는 페루의 수도 리마로 가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고, 그럼 현지 기준으로 15일, 16일 일정이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17일 날은 이동해서 브라질로 가고 18일, 19일 날 이틀 동안 G20 정상회의 일정을 소화를 하고 예. 이제 돌아오는 이런 일정인데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돌아오는 중에 미국을 들러서 트럼프 당선인을 과연 만날 수가 있겠는가 이 부분도 또 굉장히 또 관심이 가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굵직한 행사 두 개가 표에 나와 있고요. 이 트럼프 당선인과 아직 모릅니다만 브라질에서 올 때죠. 이제 귀국할 때가 그렇죠. 지금 혹시 이제 가능한가 그걸 타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두 가지 행사 지금 표에서 보시고 있는데 자,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펙부터입니다. 에이펙은 익숙하신 게 다음 내년에 경주 에이펙이 그렇습니다. 우리 때문에 더 관심이 많이 갖고 있는데요. 에이펙 행사부터 기본부터 가보죠. 교수님 네. 에이펙 행사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에이펙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맞습니다. 회의인데 1989년에 시작된 협력체입니다. 1993년에 원래는 이게 장관급으로 시작을 한 건데 네. 1993년에 정상급 대통령이 참석하면서 갑자기 격상됐네요. 격상이 네. 됐습니다. 근데 에이펙에 대해서 역사를 돌아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이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 새로운 질서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네. 1990년 전후에 가장 중요한 화두였거든요. 그런 화두에 발맞춰서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그 자유무역 중심으로 해서 네. 경제 성장과 번영을 도모해보자. 이런 취지로 이 에이펙이 각광을 받기 시작을 한 겁니다. 네. 93년도에 그게 정상급이 됐고 그 이후로 회원국이 늘면서 지금 21개국 네. 회원국이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회원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에이펙에 대해서는 이게 틀린 말입니다. 아, 왜요? 아태 경제협력 에이펙은 그 안에 21개 회원국 안에 홍콩과 타이완이 들어 있습니다. 예. 중국은 홍콩, 타이완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이 세 중국과 타이완과 홍콩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네. 같이 들어올 때 중국이 제시한 조건이 타이완과 홍콩을 국가로 인정하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협력체라고 경제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21개 회원 경제체가 참여하는 그런 협력체고요. 네. 이것은 이제 경제협력체라는 점이 또 중요합니다. 네. 정치, 군사 문제는 논의하지 않습니다. 경제 문제만 논의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출범을 했는데 이제 쭉 오다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냉전 종식 직후의 국제 질서를 이제 정리하는 데는 큰 도움을 줬어요. 네. 이제 1990년대, 2000년대까지
그런데 중국이 갑자기 부상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협력 분위기보다는 갈등 분위기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네네. 그러면서 아시아 태평양이 아니라 인도 태평양이라는 단어가 개념이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 인도 태평양 전략을 미국이 2018년쯤에 처음 개념을 도입하면서 아태라는 말은 비중이 줄어들면서 축소되면서 이게 아태 경제 협력체 정체성은 무엇인가 예. 다들 고민하는 그런 상황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태 경제 협력체 에이펙이 그러면 중요하지 않냐? 그건 아닙니다. 이 에이펙은 그 사이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그 다른 다자 협력체 때문에 중요도라든가 네. 주목도가 떨어진 건 사실이지만 아태 에이펙의 경제인들이 참여하는 서밋이죠. 에이펙 서밋이 굉장히 CEO 서밋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에이펙에는 원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말해서 각 국의 정상들이 참여하는 협력체인데 알겠습니다. CEO들이 참여해서 네. CEO 협력을 하는 그런 서밋을 하면서 1,000명씩 네. 참여하는 대규모 민간 외교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이펙 아시아 태평양 정상회의잖아요. 근데 네. 방금 우리 교수님께서 얘기했지만 요즘에는 인도 태평양을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무래도 중국 때문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도 미국, 중국, 한국, 일본 네.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참 이게 중요한 비중 있는 행사인 것만큼은 틀림없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에이펙 페루 정상회의도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페루 에이펙 정상회의만 따로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남미 국가잖아요, 페루. 그렇죠. 근데 중남미가 남미가 우리와 좀 거리도 멀고 좀 멀죠. 관계도 먼 좀 그런 국가입니다. 페루와는 친분이 있다고 쳐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중남미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지리적으로 일단 네. 멀고 말씀하신 것처럼 좀 멀어요. 교역이라든가 네. 이런 것도 좀 어려움이 있는데 다만 우리나라 경제라는 차원에서 보면 중남미가 그렇게 아주 멀지는 않은 게 칠레가 중남미의 주요 국가인데 네. 칠레와 경제 자유무역 협정을 최초로 맺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와인 막 그때 생각납니다. 네, 맞습니다. 칠레 와인. 네. 그 대한민국이 칠레와 자유무역 협정을 맺고 나서 대한민국 그 이후에 자유무역 협정의 선구자가 됐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이 가속됐습니다. 예. 한국과 칠레는 서로가 굉장한 도움을 준 그런 사이고요. 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중남미와 관련해서 조금 더 어떤 우호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고 네. 페루는 또 칠레에 이어서 또 자유무역 협정을 또 체결한 나라기도 하고요. 네. 또 페루라는 나라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와 같은 엄청나게 큰 나라 옆에 있어서 그렇지 사실 엄청 큰 나라입니다. 페루 자체가. 네.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우리보다 대한민국 기준으로 보면 한 13배 정도 큰 나라입니다. 굉장히 큽니다. 네. 이제 지도에 보면 조그맣게 보이고 브라질 옆에 있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죠. 네. 인구도 3,200만 명 정도 돼서 적지 않은 나라입니다. 경제 발전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한국은 칠레와 더불어서 네. 페루 이 두 나라를 어떻게 보면 중남미와의 경제 협력, 우호 친선 관계, 교두보 뭐 이런 식으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페루 에이펙에 특별한 아젠다라든가 의제가 있을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네. 에이펙이라든가 이제 에이펙의 경우는 아시아 태평양의 경제 성장과 번영을 위한 이제 협력 이 부분을 경제 계속 협상. 논의하고 네, 있고 네. 특히 그 경제 선진국도 있지만 개발도상국도 있단 말이죠. 개발도상국들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게 같이 잘 살 것인가. 라는 그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기후 위기라든가 가난한 국가, 이제 취약 국가들에 대한 경제 지원 문제 이런 문제가 항상 기본적인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에게 이 에이펙 정상회의가 관심이 커지는 게 내년에 경주에서 열린 에이펙 맞습니다. 회의에 정상회의에 우리가 의장국이 됩니다. 이번에 이제 1년 전이잖아요. 네. 예, 앞으로 1년 뒤에 있을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우리도 준비라든가 이런 거 여러 개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좀 따라가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그러기 때문에 네. 이번 회의가 중요한 것이고 예. 우리가 과거에 예전에 보면 월드컵이나 올림픽 이제 할 때 보면 마지막 테마식 피날레 맞아요. 다음번 대회에 이제 그렇죠. 국가가 나와가지고 책임자에게 소개하죠. 그렇죠. 네. 소개하고 깃발 넘겨주고 넘겨주죠. 네. 이제 바로 그 순간이 이제 1년 동안 다음 대회를 홍보하고 선전하고 기획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에이펙의 마지막
일정은 다음 대회 소개고 또 홍보, 선전 이런 것이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는 경상북도라든가 경주 이제 이쪽에서는 뭐 엄청나게 중요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당연히 중앙 정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인 협조를 하고 에이펙 같은 경우는 경상북도나 경주에서만 신경 써서 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나서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규모입니다. 네. 뭐 지난번 2005년에도 부산에서 에이펙 정상회의를 했을 때 2만 명 정도가 왔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아마 적어도 2만 명 정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경제 파급 효과에 대한 계산도 한 3조 원 정도 지방 예산 뭐 국가 전체로 봐서 한 3조 원 정도로 예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잘 될 경우에 경상북도는 물론 대한민국의 뭐 또 다른 성장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다들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 얼마나 잘 홍보를 할 것이냐, 어떻게 좋은 인상을 줄 것이냐, 전 세계 사람들에게 특히 이제 에이펙 회원국들에게 얼마나 좋은 기대감을 줄 수 있을까, 이게 관건이 될 것입니다. 올해 에이펙 정상회의, 페루 에이펙 정상회의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미국의 수장으로 참석을 하지만 내년 2025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거죠.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 있습니다. 수도 있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에이펙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 때 한 적도 있지만 안 한 적이 더 많은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에이펙을요. 예,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부통령이 간다거나 이제 국무장관이 간다거나 뭐 이런 이제 양상이 나올 수 있고요. 트럼프의 참석은 내년에 가봐야. 네, 가봐야 알고 네. 내년에 주최하는 우리 정부의 섭외 노력 이것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자, 이번 페루 에이펙 정상회의 세션이 2개라고 합니다. 약간 첫 번째, 두 번째 좀 나뉩니까? 각각 어떻게 다릅니까? 네, 1세션하고 2세션이 좀 다르다고 하는데 1세션의 특성은 이게 이제 회원국과 초청국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즘에 국제 다자 정상회담을 하다 보면은 이제 원래 회원국이 있고 회원국 말고 다른 나라를 뭐 5개 나라, 10개 나라 정상들 더 초청을 해서 확대 회담을 합니다. 게스트로요. 예, 확대 회의를 하는데 이제 1차 세션에는 초청국 정상들도 같이 참여하는 확대 회의가 돼서 이제 뭐 주제는 여러 가지 에이펙이 이제 경제 협력에 대한 거라서 이제 뭐 그렇게 하지만 아주 흥미로운 게 에이펙에는 아세안 국가가 처음에 12개로 시작했을 때 아세안 국가 6개 나라가 있습니다. 아세안이 참여를 하면 어떤 특성이 있냐 하면은 자유롭게 발언은 하되 그걸 가지고 뭘 결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토론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그런 입장이어서 무슨 결의문이 나온다든가 거기서 어떤 뭐 공동의 법률 같은 게 나온다 이런 것은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다양하게 자유롭게 발언하는 이런 세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특히 에이펙이라는 게 경제 부분에 관련한 회의이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이 CEO 서밋이 굉장히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당연히 이번에도 CEO 서밋이 함께 개최가 될 텐데 뭐 어떤 행사인지 또 이번에 좀 논의되는 뭐 이런 것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펙은 원래 1990년 전후에 냉전 종식에 따른 국제 질서를 논의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미국이 관리하던 그런 국제 기구입니다. 협력체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중요도가 떨어지는 반면에 기업 대표자들이 와서 같이 회의하는 이런 부분은 또 굉장히 장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런 부분이 좀 더 커지고 있고 기업인들의 참여도 좀 더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1,000명 정도가 참석하는 대규모 민간 교류의 장이고 여기에서 이제 기조 연설을 할 때 글로벌 CEO들이 관심사가 무엇인가 이것을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는 것이고요. 개별적으로 거기서 이제 다양한 면담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그야말로 진정한 민간 외교, 민간 교류의 최대 무대, 올림픽보다도 더 큰 무대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역할을 좀 합니까? 네, 그럼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기 때문에
다음 대회 내년 CEO 서밋의 의장 자격으로 경주에서 열리는. 그렇죠. 네. 이제 이번에 그 의장 자격을 받는 것이고 이제 1년 동안 의장을 하면서 그 CEO 서밋을 준비하고 또 관리하게 될 텐데 지금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국가 홍보라든가 국가 이미지라든가 뭐 그걸 크게 봐서 공공 외교라고 할 수 있죠. 네. 공공 외교라는 차원에서 보면은 엄청난 기회가 주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페루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죠. 의장국,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 의장국이 페루잖아요. 우리와는 남미에서 유일하게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은 네네. 우방국이다. 또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페루가 땅도 넓지만 자원이 또 많은 나라라고 네,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와 페루와의 지금 관계, 경제 협력 상황들은 어떤가요? 네, 아무래도 뭐 대한민국은 미국, 중국, 일본 뭐 이런 이제 아세안 이쪽과의 이제 교역 규모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중은 작죠. 대체적으로 한 40억 교역 규모가 40억 달러 정도 한 5조 원 정도 되겠네요. 네. 그 정도 되면은 뭐 큰 것은 아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페루는 엄청난 광물 자원의 부국이기 때문에 네. 서로 협력의 여지가 앞으로 많고 또 페루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에 이제 ICT 이제 기술 첨단 기술 쪽으로 워낙에 앞서 있기 때문에 네. 페루에서는 한국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 큰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류도 강한 나라잖아요. 한류도 강합니다. 네네. 한류도 강합니다. 우리 아이돌 스타들이 자주 가는 나라에 페루도 들어가 네,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만큼 페루의 청소년들이나 일반적인 팬들이 한류에 대한 호응이 높다는 것이죠. 네.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상호 협력 관계를 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중남미도 지금 계속 커가는 지역입니다. 한국의 경우는 그동안 미국, 중국, 일본, 뭐 아세안 이쪽에 너무나 많은 어떤 비중을 두어왔기 네. 때문에 지구촌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협력이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네. 외교 지평을 넓혀 나가는 게 우리 외교의 중요한 부분인데 중남미도 당연히 그 중요한 또 다른 지평을 넓히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일단 ICT 같은 것들도 제공하게 되면 페루 쪽의 광물 관련한 부분도 얻을 수가 있고요. 관광 쪽도 협의할 부분이 많이 있어서 대통령실의 지금 이야기에 따르면은 페루와 관광, 광물 또 ICT 다수 부분에 있어서의 MOU도 좀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전언을 했습니다. 페루와의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방문 통해서 좀 좋은 성과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네.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네. 오지만 또 일본의 우리 이시바 총리가 선거 참패에도 살아남았단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시 그럼 한일 어떤 정상회의도 있을 것 같고 네. 더욱 중요한 것이 또 시진핑 중국의 네. 시진핑까지도 온다면 이게 약간 이야기가 상당히 커질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일단 우리와 한일부터 먼저 가보도록 할까요? 네, 이시바 네. 총리의 관계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만남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문제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막 총리가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네. 그동안 며칠 동안은 이제 총리를 못할 것이다 그런 전망도 있었기 못할 줄 때문에 알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감히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라도 일정을 못 잡았던 것 같아요. 아. 이제 급하게 일정을 잡고 있는 것 같고, 예. 뭐 일본 총리가 뭐 늦게 예약은 안 했지만 급하게 노력을 한다면 네. 참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일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현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서 굉장한 뭐 중요성을 뒀죠. 네. 그래서 이제 한일 관계 개선이 일정 부분 됐고, 근데 그것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개인과 기시다 전 총리 개인의 또 협력 관계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네. 어려운 몇 가지 절차를 극복을 하고 지금의 나름대로 이제 한일 관계 개선을 되는 상황을 만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새로 총리가 된 이시베 시게루 총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한일 협력의 관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라진다는 말은 나빠질 그럴까요? 수도 있다는 거죠.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일 3국 캠프 데이비드 협력 이 부분에 대해서 우호적인 생각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한일 관계 개선을 한 것은 외교 역학으로 보면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게 강하게 권유를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한국 정부가 받아서 국민적인 반대가 사실 있었지만 대통령의 결단으로 이제 밀어붙인 사안이 일본은, 네. 됐는데 네. 그런데 미국의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을 압박하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한국과 일본의 협력 관계는
느려지게 돼 있는 거죠. 네, 다시 과거로 네. 돌아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새롭게 등장한 이시바 총리가 기시다 총리의 그런 입장을 그대로 계승해서 협력하겠다라는 걸 확인하는 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네. 그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일 3국 간의 협력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그 어떤 응원을 하고 지원을 하고 또 적극적으로 주도할 것인지 이 부분도 남겨져 있기 때문에 이번 이시바 총리와의 만남이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궁금한 부분들에 있어서 첫 번째 단추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 외교 구상 전략 이런 것들이 그야말로 어떤 시험대에 올랐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윤석열 정부의 일본과의 외교, 우리가 셔틀 외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방금 우리 왕 교수께서도 이야기해 주셨지만은 한일 셔틀 외교의 그 이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였었죠. 그렇죠. 예. 개인 간의 케미스트리, 또 화학적 좋았다. 협력이 좋았기 때문에 됐는데 과연 이시바 총리도 그렇게 이어갈 될지 건가? 그거는 모른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한미일의 고리에서 맞습니다. 우리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도 있었고 바이든 대통령의 암묵적인 한일 다시 좀 가까워져라 뭐 이런 루트로 있었었는데 암묵적인 정도가 아니고요. 매우 노골적인 압박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한미일 3국 협력은 바이든 대통령이 리더십이 있었다. 강한 리더십이 있었던 것인데 그 바이든 대통령이 임기가 빠진 끝나죠. 자리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조합이 달라졌을 때 당연히 3국 협력의 모양도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한미일의 이 공고성을 강력히 푸시했던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트럼프로 교체가 되니까 그렇죠. 트럼프 당선이 트럼프 정권은 어떻게 보십니까? 과거처럼 또 한미일을 뭉칠 그럴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2016년에 이제 당선을 하고 17년에 이제 1월 달부터 대통령이 됐죠. 그때 보면 예전에 하던 것을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것을 와장창 부숴버린 것도 있고요. 그대로 받은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와장창 부숴둔 너무 많아서 이제 대부분 무너뜨릴 것 같은데 한미일 3국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가시적으로 파괴시킬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름을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에 이제 선거운동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을 비난할 때 나프타를 비난했어요. 민주당 정권이 카나다와 미국과 멕시코 간의 자유무역 협정이 나프타인데 나프타가 잘못됐다. 지금도 비난해요. 그래서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그거를 없애버리겠다, 폐지하겠다고 이제 공언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것을 폐지하는 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근데 그 다음에 동시에 같은 다른 이름으로 똑같은 걸 또 만들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나프타가 실질적으로는 뭐 좋은 점이 있는데 이제 정치적으로 비난을 했으니까 모양새는 갖춥니다. 이제 부시는 모양새는 갖추지만 내용적으로는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름만 바뀌어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죠. 아마도 한미일 3국 협력체도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중심으로 해서 그게 이루어진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싫어할 겁니다. 그러나 자기의 이름으로 새롭게 조직이 된다면 또 트럼프 대통령 자신의 리더십 하에 이게 새롭게 더 업그레이드돼서 진행이 됐다. 이런 구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식 한미일 새로운 관계, 굳이 한미일의 이 케미스트리를 연관을 부서뜨릴 이유는 없겠죠. 그런 점들을 충분히 참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떠날 사람이니까 이번에 새롭게 온 이시바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이 어쨌든 굉장히 또 주목을 받을 수가 있겠다라는 지금 것도.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들의 첫 번째 단추입니다. 그 단추를 잘 채우게 되면 그 다음에 잘 될 가능성이 계속 많아집니다. 자, 그리고요. 특히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의 가장 히든 카드가 될 수도 있는데 시진핑 중국의 국가주석과 윤석열 대통령 간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2주 전에 중국이 느닷없이 우리한테 15일짜리 무비자를 발급해 줬단 말입니다. 트럼프 2.0 시대에 가장 떨고 있는 나라가 또 중국이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좀 구애의 손길을 보낼 수 있다.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의 성사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성사 가능성이 있죠. 성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담은 중국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양자 관계를 관리하는 그런 플랫폼 이런 것을 이용해 왔습니다. 지난해 2023년 10월에는 시진핑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서 네. 미중 관계를 정리를 해서 중국이 좀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들었고요. 어쩌면 뭐 미국 유리할 수도 있고요. 네. 이번에는 사실 한중 관계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2년 반 동안 안 좋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것도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윤 대통령이 베이징을 가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페루에서 네. 만난다면 네. 서로가 의전에 있어서 고민은 훨씬 덜어지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만날 수 있죠.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입장에서 미중 간의 전략 경쟁을 하게 되면은 미국이 워낙에 압박이 거세고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도 더 거세게 할 겁니다. 예. 그러면 우군이 필요한 거죠. 우군이 필요한데 중국의 우군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이제 글로벌 사우스라고 해가지고 브릭스 이제 이런 나라들이 이제 우군에 있는데. 포함이 되긴 하지만 네. 워낙에 경제 규모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 일본 워낙에 경제 규모가 크니까 그 중에서 그래도 우호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 가장 좋은 상대가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 정부가 비록 중국에 대해서는 좀 경계하는 태도로 접근하는 건 사실이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맞대응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네.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다만 어떤 뚜렷한 결론은 없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만남 자체에도 의미가 있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도 이번에 페루 에이펙 정상회의 또 다른 하나의 포커스가 된다라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G20 정상회의는 저희가 이 에이펙 정상회의 결과와 함께 또 다른 시간을 내서 집중적으로 조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왕선택 서강대 대우교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